김어준에서 철학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구영 교수 왜 모셨냐면 국회의장 사퇴. 우리 박구영 교수가 총선 전에 월말에서 예견했던 겁니다. 진짜야.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예견한 게 아니고 민주당 경선 한창 있을 때 경선에서 이긴 사람들 자기가 왜 경선에서 이긴 줄 모르더라. 민주당 지지층 당원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그 시대 정신이 뭔지 당선자들 나아가서 정당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김민석 의원, 정청래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 정도가 어떤 변곡점 같은 것이 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국회의장 사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지금부터 이 사태를 예견한 박구영 교수가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해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뜨거운 사랑에 찬물을 끼얹은 의원분들에게 철학자가 보내는 편지. 이야. 저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지.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함께 저항하면서 만들어진 우리가 사회를 변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같은 고향에 사니까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우리 하는 거 말고요. 같이 저항하면서 만들어진 우리가 가장 강력한 사회 변동의 에너지라고 알버트 까뮈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철학자이자 문학자죠. 각각의 나들이 저항하면서 형성된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가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함께 저항하지 않은 구경한 사람들이 지금 찬물을 껴안고 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이해할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드립니까? 넘겨요. 오늘 담론의 대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정치 역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정치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철학으로 해석이 필요할 때가 왔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문자를 자기 말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된 주권국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거대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이 조그마한 국가가 이 오랫동안 버텨오면서 이 정도를 이룩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정치 현상은 앞서서 경험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당비를 내는 당원이 이토록 많았던 역사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인구 비례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네, 놀랍게 그렇습니다. 이 현상을 서양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이론만 가지고 우리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제가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해보자. 오늘 어준 씨가 나를 부를 필요가 있어 없어요? 내가 해도 되는데. 그렇지. 충분하잖아. 사실은 본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경공에서 정청래 둘이 얘기하면 충분해요. 다 나한테 배웠더라고. 사용한 언어가 내가 일찍이 다 깔아놓은 것들이야. 나를 왜 불러요? 누가 잘할 수 있냐가 아니에요. 국회의장 누가 잘할 수 있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시민적 관점으로 본 야당 역사를 쭉 살펴보면 당원이 고통을 견디면서 지켜온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때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첫 번째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고통을 주신 분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줬죠. 그렇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수없이 많은 배신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지켜온 사람과 지켜진 사람은 한 몸인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걸 단순히 옆에서 관람해온 사람들 뭐에 빠질 수 있죠? 관음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관음증에 빠지는 건 그래도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러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찬물을 끼얹죠. 이 사랑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없잖아 그게. 자기한테 그게 없어요. 만들고 싶어도 안 돼요. 어준 씨가 나를 오늘 부른 이유가 왜 민주당원들이 추미애 국회의장을 원했는가와 똑같다.
할 수 있어요. 우원식 의원만 잘하겠어요? 저는 민주당 의원 모두가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추미애를 원하냐 이거죠. 함께 고통을 견뎌왔기 때문이에요. 함께. 일을 잘하냐 못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이 이념적 대중정당이었는데 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 해서 약간 좀 지식이 부족한 얘기다. 오래전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해방 이후에 양반들, 신흥 부르주아들, 지식인 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결합된 정당이었어요.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총 두 분 대통령이 총재를 하던 시절에는 간부 정당이에요. 이념적 대중정당을 두 분 다 지향하긴 했지만 유계적 질서가 명확한 간부 정당이에요. 총재가 결정하면 나머지는 따르는 거예요. 이때 당원이란 뭐 하는 거예요? 동원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때 저 같은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적 기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비겁하지. 비겁한 태도거든요. 그지. 사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은 초지에 다가갈 수가 없네. 여기는 없어요. 내가 막상 만날 수 있는 여인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대신 내가 비판적 기지의 관점으로 결혼할게. 비판적 연애하자는 거지. 비판적 결혼할게. 그러면 그때부터 행동이 뭐예요?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줬잖니. 그렇지. 그렇게 김대중 이끌어왔던 민주당의 오랜 지식인 계층들, 운동권들이 그런 데 습성화되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책을 써서 정식으로 사과도 했어요, 제가. 책 속에 아무도 모르게. 이거는 기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비판 이론 전문가인데요. 제 전공이 그 비판적 기지는 냉정하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악한 것이다 제가 했어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 돼요. 이념적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내세운 정당은 공당이에요. 또는 진보당, 또는 정의당, 또는 유시민 전 대표가 이끌었던 이러저런 많은 과정들이 다 이념적 대중정당을 추구한 것이고 그것이 유럽에서 배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대중정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당원이 주인이면 당의 간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뜻을 따르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게 대중적 이념정당의 핵심이에요. 대한민국은 해방 이래로 이념적 대중정당에 대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또는 일부 정당원들 사이에서 지향성은 있었지만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식이 우리나라에 급물살로 들어와요. 미국은 뭐냐면요. 지역별로 정당이 뿌리가 있지 않아요. 어느 지역은 아예 정당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당원이 아니어도 이 정당에 언제든지 와서 비서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원내 정당이라고 하고 이때 중심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또는 정당의 전문가들 있죠. 그분들 중심으로 정당을 움직이는 겁니다. 유럽과 같은 대중정당의 형태를 안 가졌는데 대중정당의 형태로 가게 되면 정당 간 싸움에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결정해야 하고 한쪽에서 그것을 당원들끼리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는 거거든요. 한 번도 이념적 대중정당을 안 해본 우리의 국회 분위기에서는 이게 너무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보수당 다 받아들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원내정당화가 추진됩니다. 그때는 그게 진보였어요. 그렇죠. 그걸 진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한쪽으로는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지 당원들 사이에 의견이 복잡한 실개천처럼 모세관처럼 형성되는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김대중, 김영삼 때는 총재가 모든 결정을 다 했잖아요. 제왕적이라는 표현이 그때 등장했었거든요. 총재가 너 하면은 공천되는 거예요. 경선 과정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한 번에 뛰어넘어가지고 그렇죠. 원내 정당화하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로 채워진 정당이 이루어지고
당 대표하고는 별개로 원내 대표가 있어야 되고 원내에서 일들이 왜냐면 예전에는 길거리와 총재의 집에서 모든 사안이 결정됐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때 모델이 미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 우리가 이념적 대중정당이 성숙하고 나서 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으로 온 게 아니라 그렇게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원내 중심 정당으로 왔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정당의 의사결정과 많이 분리되어 왔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예전에는 김대중 총재가 그 지역에서 그 사람 괜찮아요. 막 추천받고. 그렇죠. 이게 원시적이지만 그런 과정이라도 있었잖아요. 끼어들어갈 여지가 없어진 거죠. 전문가 정당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간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잘 보여야 되나? 사퇴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제는. 이런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가볼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새로운 주권자가 이상한 방식으로 출연했다. 그 이유는 뭐냐? 의회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시민이 의사를 표현하면 그리고 표현된 의사가 하나의 뜻으로 모아지면 그걸 대변하는 게 언론과 정치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정당도 언론도 시민이 형성한 의견과 의지를 대변하지 않는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새로운 주체가 등장해. 주권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첫 번째가 노사모. 근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문제도 찾고 문제 해결책도 제시하면 그걸 시민이 했다면 아니에요.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문제를 내는 사람이 누구죠? 선생님이 되죠. 학생들은 뭐 하죠? 문제를 풀죠. 조선시대 때 주인은 문제를 냅니다. 노예는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문제 풀이 교육만 시키는 것을 노예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의원이 낸 문제를 풉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제시합니까? 문제를 제시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으로서 주권자가 등장해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노사모가 마지막 조직에 가까워요. 노사모 이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럴 거예요. 나 개딸인가? 제 주변에 보면은 본인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개딸인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요. 정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진보 진영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서 의원들에게 풀어라고 말하는 이 적극적 유권자, 적극적 당원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네 분이 한편이었는데 다른 문제가 생기면 서로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매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진보 진영의 유권자 또는 진보 진영의 당원들이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매 순간 제시된 문제에 따라서 새롭게 조직되는 문제 해결형 연결망 대중정당이다 또는 관계망 대중정당이다. 민주당이 이미 이 상태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내가 국회의원이야 나를 과시하던 그런 시대가 끝났고 시민들이 문제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뭉쳤다 헤어지는 연결망, 관계형 대중정당을 이미 만들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아직 과시적 공론장, 즉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공론장인지 알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일치가 잘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생겨나는 분노는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화를 내도 안 풀리는 거 뭐냐? 자기 안에 인식 구조의 충돌이 나면 그래요. 제가 보기엔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왜 이러냐고 그분들은 까딱 잘못하면 수사파트에 걸리게 된다. 이 사태를 빨리 인식해야 되는데. 이거 수박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네, 그렇지. 걸린다. 여기에 걸리면 위험하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이재명 대표하고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재명 대표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말 했어요. 이제 우리도 대표님한테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좋아서 힘든 거예요. 정치인은 함께 고통받으면서 공동의 운명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주권자들이 그들 때문에 고통받는 시간보다 그들 때문에 위로받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네. 이제 핵심이 나와요. 일단 넘겨봐요. 이제 핵심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시간이라는 핵심은 뭐냐? 우리 대신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의견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심지어 강아지도 끝없이 자기를 표현해요.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자기를 프레젠테이션해요.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견과 의지를 프레젠테이션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70대 3%였어요. 국회의장. 한 분을 지지하는 게 70%였다면 다른 한 분을 지지하는 게 3%예요. 이때 70%의 의견과 의지를 전문적인 용어로 의사소통적 권력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권력이라고 해요. 유르겐 하버마스, 한나 아렌트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공동으로 느끼는 권력이에요. 자, 73%. 이게 우리의 뜻이에요. 이걸 꺾는 것을 이 세계적인 두 명의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꺾는 건 폭력이에요. 자기들의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한 것 70이나 모았다면 자기들이 할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글짓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70의 의견을 모았으면 자기들은 그걸 그대로 실현하는 게 책무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우리에게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원들보다 두 사람을 더 잘 알아. 이분들은 정치 못하게 해야 돼. 대학에서 진리를 독점하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대학에서 진리가 독점적으로 생산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후보 간 정치적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 진심이라면 공개해야죠. 뭔 차이가 있는지. 발언 한 사람 봤어요? 제 친구들이 국회의원이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거기 단톡방에 가보면 최근에 이 사태와 관해서 발언한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알죠. 감각적으로. 아, 이놈이 딴짓했구나. 네. 국회의장 선거구도를 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 안 되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국가의전서열 이유를 결정한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 말은 우상호 의원의 신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아주 잘못된 권위주의. 의전서열 2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의전서열 1위는 우리예요.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너희들은 헌법기관이냐? 그럼 국민, 시민은 헌법 그 자체예요. 당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는데 당내 국회의원들에서 이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걸 감지한 당대표가 개입하는 게 정상입니까? 개입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개입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그런데 그걸 두고 의전설 2위를 당대표 따위가 개입하냐? 민주주의자 맞습니까? 그럼 토론해야죠. 이게 얼마나 권위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70% 이상이 지지한 사람하고 3%가 뒤바뀐다는 게 말이 되니? 하니까 이인영 의원이 두 개의 당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려면 수만 개의 당심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식인들이,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이 체질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건 4선, 5선 의원들이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만 해도 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의원들의 계산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계파 중심의 이해관계가 서로 결합했다. 아, 빨리 금방 끝나. 그러면서 추미애를 안 찍어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해가 안 돼. 이것은 마치 이화영 부지사에게 검사가 아이 보고했다고 말만 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무 해도 안 가. 이게 악마의 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이게 이재명 사당환을 극복하기 좋은 길이라든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든가 우린 정권 재창출이 기계가 아니에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스텝이 모두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열정이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됐다. 네? 네, 끝나가요 이제. 자, 그래서 한때는 뉴라이트를 대표했던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도 미국에서의 정치적 쇠퇴와 양극화의 핵심이 뭐냐? 강력한 엘리트화예요. 정치 엘리트화가 미국의 오늘을 만들었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극우들조차도 민주당에서 아직도 엘리트 정당을 간부 정당을 지향하는 대중정당으로 복귀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의심해라.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그런 정당에 와 있다는 거죠. 제가 광주에서 멀리서 오늘 수업까지 하고 오느라고 좀 말 세네. 자, 혹시 저 말에 상처받은 분한테 죄송합니다. 예.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민주당의 과거로의 퇴행을 알리는 위험 신호예요. 이때 바로잡아야 되고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도구라는 것, 우리가 사용할 도구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됩니다. 고통의 강을 함께 건너면서 맺어온 인격적 사랑, 당 대표에서부터 모든 당원들이 함께 고통의 강을 건너오면서 형성된 바로 그것이 당을 이끌어가는 힘이 돼야 된다. 참모들은 공학적으로 계산해 주죠. 정치 지도자는 마지막 순간에 뭘 결정해야 돼요? 가장 뜨거운 가슴으로, 가장 에로스가 강한 심장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번 총선의 키포인트가 된 게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우리 어준 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연동형을 지킨 거.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또 있어? 정치는 치안이 아니에요. 치안은 뭐예요?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는 현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현 상태를 비판하는 거예요. 말하면 알만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다음 지방선거 때 조국 당에서 후보를 내면 어떡하지?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모두가 단일화를 하면 대권은 반드시 돌아온다. 정치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해낼 수 있는 두 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